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문제를 온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채 한도 협상이 어긋날 경우 미국의 행정은 일시 멈춤되며 재무부가 더 이상 한도를 넘는 채권 발행도 할 수 없게 되므로 사실상 미 재정은 오링나게 됩니다. 즉, 미국 정부가 더 이상 국채 발행식으로 빚을 융통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고 가진 재정 수입만으로 나라 살림을 꾸려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 재무부는 이미 4월부터 정해진 부채 한도까지 이용을 해버렸고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미 가지고 있는 자산과 들어오는 수입, 즉 세수만을 가지고 살림을 꾸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마저도 이제 6월 초면 바닥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그때까지 다시 의회에서 더 많은 부채 한도를 승인해주지 않으면 정말로 6월부터는 나라 살림에 써먹을 돈이 한 푼도 없게 돼서 파산난다는 뜻이나 다름없죠. 물론 어느 정도 미 재무부 장관인 옐런 누님이 실제 오링나는 시한보다 조금 더 일찍 앞당겨서 엄살을 피우면서 의회를 압박하고 있다는 시선이 대부분이긴 합니다. 실제는 그것보다 한두 달 정도 더 여유가 있을 거라고 보는 시선들이 있지요. 어쨌든 만약 이런 식이면 필요한 나라 살림을 할 수가 없게 되고 단기적으로 미국은 다음 협상이 순조롭게 타결될 때까지 재정적인 흐름은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 정부의 신용은 떨어지게 되고 이것이 미국의 달러화 가치나 주식시장, 채권시장의 가치에도 즉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것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의 자본시장은 현재 가장 거대하고 안정적이며 믿을 수 있는 담보가치로 미국 국채를 활용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순식간에 미국 채권의 담보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담보가치로 여러가지 파생 연계되어 다른 담보가치를 또 형성하면서 자본시장을 떠받들고 있는 세계 경제계가 순간적으로 각자의 자산가치가 폭락하게 될 위험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각자 사는 아파트의 담보가치를 이용해서 주택대출을 받고 있지만 만약에 아파트 자산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은행에서는 담보로 맡았던 아파트의 자산가치를 재산정하게 되고 거기에서 일정 대출자금의 회수를 요구하면서 또 이자율도 올리게 되는데 이와 비슷한 원리입니다. 즉 작년 10월경에 터졌던 영국의 길트채 폭락과 금년 3월에 터졌던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그리고 그로 인해서 유럽의 크레디트 스위스 사태도 사실은 모두 이와 똑같은 원리로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 의회의 부채 협상 문제는 우리가 단순히 에휴 어쩌다 미국이 그러니까 너무 방만하게 달러를 막 풀어대더니 빚만 잔뜩 지고 어휴 잘하는 짓이다 하면서 팝콘 뜯을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미국이 힘들어지면 현재 달러가 기축통화인 전 세계에서 모두가 쓰러지면서 난리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 당시에도 비슷한 문제가 불거졌을 때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자산시장이 동시에 폭락했던 겁니다. 그런데 왜 미국은 이런 식으로 부채 한도를 매번 단기적으로 정해놓고 매번 똑같은 시기가 되면 똑같이 힘든 협상을 하면서 이렇게 힘을 빼는 걸까요? 여러분, 이거 다 쇼인 거 아시죠? 그러려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기축통화의 비밀, 즉 마블의 인피니티 스톤과 같은 그 숨은 이점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미국은 1917년에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당시의 전비 조달을 위한 입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부채 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채무 수준을 어느 정도 제한해서 정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과다 차입으로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고 재정 건전성을 해치게 될까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처음 부채 한도를 정하던 당시만 해도 미국과 전 세계는 근본 위제였습니다. 하지만 2차 대전이 끝나고
그때까지의 세계 제1강대국들이 있던 유럽은 전쟁으로 피폐해지고 미국이 새로운 제1의 강자로 떠오르면서 자연스럽게 기축통화의 패권도 신대륙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도 어쩔 수 없는 통화주기의 생명을 따라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달러 가치가 폭망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지요. 그리고 그간 정부 금고 안에 쌓아둔 금보다 훨씬 더 많은 달러를 발행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그것을 불안히 여긴 세계 각국들이 모두가 달러를 들고 와서 다시 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면서 이른바 골드런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싫다, 그런 거 없다 하면서 돌려줄 금이 없다며 지상 최대의 베제라를 시전합니다. 이것이 이른바 닉슨 쇼크입니다. 잠시 동안 다시 기축통화는 주인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며 세계 경제도 길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3년 후 미국은 사우디를 포섭하여 페트로달러 체제를 만듭니다. 전 세계의 모든 재화나 상품, 에너지 생산과 연계된 석유 자원을 독점하고 거기에 달러화를 연동시켜서 금 본위제가 아닌 석유 본위제를 만들어버린 거죠. 그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 페트로달러의 태동입니다. 하지만 현재 페트로달러의 위상은 그 이름만 명목상 유지될 뿐이지 이미 빛을 발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미 전 세계에서 석유 자원의 시추와 탐사, 정제 기술이 크게 발전하여서 현재는 사우디 말고도 많은 다양한 산유국들이 생겼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아무도 예상 못한 흑마술, 셰일가스 추출법을 개발하면서 더욱더 석유 패권은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죠. 또한 1970년대와는 다르게 산업도 다양하게 발전되어서 그때처럼 모든 상품과 재화, 에너지가 반드시 석유라는 소재가 있어야만 돌아가는 시대도 더 이상은 아닙니다. 실제 국제시장에서의 상품 거래 비율을 보면 그때와 달리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미미해진 지 오래입니다. 즉, 페트로달러의 생명도 이미 몇십 년 전에 끝난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 페트로달러는 이름만 남았을 뿐인데 잘 유지되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그동안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으로 차원이 다르게 성장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첨단 산업기술, 군사력, 그리고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력, 공정 이상가치, 또한 각국의 주권을 어느 정도 무시하면서까지 침투하여 간섭할 수 있는 국제적 위상까지 바로 현대사회의 최강 로마 제국으로 성장해버렸습니다. 즉, 현재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미국 정부가 신용으로 보증하는 미국 달러나 미국 채권은 이 지구상에 어떤 일이 생겨도 최후까지 살아남고 믿고 내 돈을 맡길 수 있는 가장 믿음직하고 안정적인 자산이라고 여기게 된 겁니다. 한때는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으로 나뉘어서 미국과 소련이 양대 진영의 거두로서 경쟁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소련이 붕괴한 이후로는 지금까지 지구상에 진정한 미국의 경쟁자라 불릴 만한 국가는 없었습니다. 야, 설마 핵전쟁 터지고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서 세계 각국이 다 망해버려도 아마 미국만은 제일 끝까지 살아남아 있을 거다. 다들 이렇게 믿을 정도로 현재 미국의 위상이 천조국이라 불리울 정도로 절대 불가침 영역으로 커져버렸고, 그래서 미국 정부가 보증해주는 달러화와 미국 국채는 어려운 시기가 올 때마다 오히려 더 사람들의 선호를 받고 귀중해졌습니다. 경제가 망가져가는 세계 각국의 나라들에서는 금과 함께 달러 가치가 천정부지로 솟아있고, 실제로 다른 나라들에서도 경제 위기가 오면서 그 나라 정부의 앞날이 불투명해지면 국민들 모두가 자국의 화폐보다는 지구 최후까지 살아남을 거라 믿는 미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달러화를 더 소중히 여기고 찾게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경제위기나 전쟁, 자연재해 등으로 한 나라의 정부 보증이 부실해지고 그 나라에서 발행한 정부 화폐 가치가 불안해지면 다들 종이돈을 버리고 대신
금과 은을 추구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금과 은은 몇천 년에 걸친 인류 역사에서 그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가치를 보장받는 진짜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 돈은 금본위제를 포기하면서 그 돈으로 금을 바꿔준다는 보장도 없이 오직 미 정부의 말뿐인 보장을 믿어야만 가치가 보장되는 가짜 돈입니다. 그것이 현재 21세기 기축통화인 달러의 숨은 이면이지요. 그러다 보니 미국은 전 세계에 발행한 달러만큼 금을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금본위제를 일찌감치 탈피했고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서 금본위제를 벗어난 한 제국의 통화가 오직 그 나라의 신용만으로 널리 쓰인 적이 없는데도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지구상 넘버원의 자리를 오래 유지해가며 달리 경쟁자가 없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열심히 1년 동안 힘들게 일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상품들을 미국에 들고 가면 미국은 대신 그들의 달러를 우리에게 건네주는데 그 달러는 그만큼의 금과 연동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미국 정부의 말뿐인 신용으로 발행되는 종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전 세계의 최종 소비국인 미국은 전 세계에서 수입하는 상품 대금으로 그만한 달러를 그냥 종이에 잉크로 빵빵 찍어서 나눠주면 될 뿐 예전처럼 그에 합당한 금이나 은을 언제고 대신 줄 수 있다는 보증을 서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미국은 황제처럼 앉아서 전 세계에서 지구인들이 힘들게 생산한 재화나 상품을 그대로 조공받듯이 받아서 수고했다고 말하면서 종이에다 잉크 찍어서 나눠주면 그만인 겁니다. 이미 달러라는 기축통화가 과거 인류 역사와 달리 금본위제도 그 무엇도 아니기 때문이지요. 만약 종이돈이 모자라게 되면 그냥 또 계속해서 또 찍어내며 나눠주면 됩니다.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지요. 게임에서 쇼미더머니라는 치트키를 쓰는 것과 유사한 방식입니다. 이것이 현재 금본위제를 벗어난 인류 역사 최초의 불안화폐, 즉 한 나라의 정부 신용만으로 발행되어 유통되는 기형적인 기축통화 달러화에 민낯이며 1970년대 이후로 5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물론 그동안 이러한 불합리함의 의문을 가지고 달러화에 도전했던 세력들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중동 지역에서 일부 나라들과 세력들이 자신들의 석유 자원을 미국이 통제하면서 달러로 전 세계를 착취하며 불로소득을 올리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고 여기에 반항했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이러저러한 이유로 세계의 악당, 빌런으로 지명된 이후에 처단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거나 몇십 년 동안의 경제 제재를 받으며 크게 몰락한 상태입니다. 80년대에는 일본의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경제적으로 미국 달러의 경쟁자 위치로 부상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정치 경제적으로 미국의 강권 아래 엄청난 압박을 받으면서 프라자 하부를 통해 쓰러지게 됩니다. 미국에 반항하며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끝장을 볼 때까지 맞서 대립할 거냐 아니면 더 크게 다치기 전에 미리 꼬리를 내리냐 하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일본은 스스로 후자를 택한 것입니다. 90년대에는 유럽이 다시 경제적으로 재기하면서 자기들끼리 미국의 달러화에 대항하여 새로운 통화체제를 만들겠다며 정치 경제 연합체인 유럽연합 즉 EU를 만들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유럽 일부에서 때마침 국지전이 발발하게 되고 유럽 전체는 미국이 이끄는 대로 그 전쟁에 발을 담그게 되면서 다시 한번 크게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한 나라가 세계 모든 다른 나라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맘대로 지배하기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수월해졌던 이유는 이미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너무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기 때문에 즉 모든 나라가 달러화와 미국 국채를
시간이 갈수록 가장 믿을 만한 자산으로 들고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각국의 주요국들이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하면서 달러 패권을 위협하며 더 주목받게 될 때마다 국제적인 환투기 세력들, 거대한 헤지펀드 세력들이 그 나라의 환율 시장이나 채권 시장을 마치 주식 시장에서 공매도 세력이 공격하는 것처럼 얼마든지 미 국채와 달러화를 이용해서 마음껏 공격할 수가 있게 되어버린 겁니다. 실제로 이러한 거대 세력들의 금융 공격은 한 나라의 재정을 흔들어 무너뜨리는 건 일도 아닐 정도로 막강했고, 그로 인해 각 경제권에서 금융 위기들이 따라서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그동안 오직 미국 정부의 신용빨로만 유지되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종이돈으로 전 세계 무역에 가장 크게 통용되는 기축통화 시스템을 건설해 놓았고, 이제는 전 세계에서 다양하게 생산되는 상품이나 재화를 오직 그 종이돈만 인쇄해서 찍어주고 받아가는 그야말로 앉아서 꿀 빠는 경제체제를 몇십 년 동안 누려왔습니다. 모두가 경제를 크게 성장시키며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에는 이러한 체제에 불만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계 각국들이 경제개발 도상국을 거쳐 신흥국이 되고 이윽고 선진국까지 다다르게 되면 그때부터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그리고 이러한 달러 체제의 불합리함과 불공정함에 불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바빴지만 21세기 들어오면서 인터넷의 발달로 많은 일반인들이 좀 더 경제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고, 이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현재의 금과 바꿔주지 않는 불안화폐 시스템 안에서의 기축통화, 즉 미국 달러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아니, 우리는 열심히 살다가도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면 더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방에서 수출로 돈을 벌어와서 이 경제를 지탱해야 되는데, 미국 저놈들만 지들이 무슨 신에게 선택받기라도 한 것처럼 저렇게 돈만 빵빵 찍어서 나눠주기만 하면 되네? 그런다고 그 돈이 예전처럼 근본이제도 아니고 말이야. 다시 처음의 얘기로 돌아와서 미국의 부채 한도 문제로 돌아와 봅시다. 서두에 말했듯이 부채 한도 문제는 처음에 필요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나라의 차입을 늘리려 할 때 행여나 무리하게 과다 차입하여 경제가 위태해질까봐 미국 의회에서 정해놓은 한도였습니다. 보통 대다수의 국가는 이러한 한도가 아예 없으며, 한도가 있는 경우 보통은 그 나라 GDP 대비 일정 비율 이내로 정하는 게 상식입니다. 즉, 우리가 매달 타오는 월급이 만약에 100만 원이라면 이번 달은 어쩔 수 없이 지출을 많이 한다 하여도 다음 달에 받는 월급과 금년 보너스까지 다 연봉을 계산해서 대충 위험하지 않게 이번 달에는 월급의 150%인 최대 150만 원까지만 쓰자 하는 식으로 정해놓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미국의 부채 한도는 GDP 대비 일정 비율이 아니라 일정한 금액이라는 절대치로 상정합니다. 즉, 이번에는 내년까지 필요하면 200만 원 더 쓸 수 있게 지출 한도를 정하는 거고, 그리고 또 그때가 오면 다시 엿장수 마음대로 정해서 500만 원까지 쓸 수 있게 정하던가 하는 그런 식입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어이가 없지만 미국은 아무런 실질적 보증 없이 신용만으로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지구상에 그 유례가 없었던 사기적인 기축통화국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부채 한도 따위를 GDP 내 몇 프로 따위로 정할 필요조차 없는 겁니다. 당연히 그 많은 부채를 미래의 후손이나 정부가 갚아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장부상에 부채 얼마 이런 식으로 숫자로 기록만 해놓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필요하면 그때마다 더 종이에 찍어내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게 가능할까요? 바로 미국이 전 세계 1위의 기축통화국 위치를 유지하는 한 언제까지나 가능합니다. 아니, 그런데 어차피 그럴 거면 왜 매번 민주당 공화당이 골치 아프게 싸워? 그냥 어차피 또 종이로 팍팍 찍어내고 장부상에서 부채 한도 숫자만 늘려놓으면 해결될 거를 쓸데없이 이런 짓 할 필요도 없잖아?
네, 맞습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수정헌법에는 여차할 경우 이런저런 이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얼마든지 부채 한도를 필요한 만큼 상향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어김없이 미국의 의회 안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은 서로 머리채를 붙잡고서 부채 한도 협상 문제를 둘러싸고 싸우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한마디로 쇼인 것입니다. 디폴트에 빠지든 연방정부가 셧다운이 되든 얼마든지 맘만 먹으면 다시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오늘 또 서로 절체절명의 위기인 것처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짜여진 각본이고 WWE 프로레슬링이며 지상 최대의 서커스 쇼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쇼를 할까요? 첫째는 전 세계인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미국도 이렇게 아무런 제약 없이 달러를 마구 발행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힘들게 고군분투하면서 화폐를 발행하고 있다라고 엄살을 떨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축통화의 진면목과 불안화폐의 불합리성에 대해 잘 모르는 거의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저 봐라, 미국도 그간 필요 이상으로 위태하게 달러를 찍어내더니 결국 저런 위기를 맞네. 사필 규정이지. 에휴, 이거 이러다 이번에 잘못하면 미국 넘어가는 거 아니야? 에휴, 어떻게 또 이번에도 겨우겨우 살렸네. 미국도 사실 굉장히 고생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마치 연예인이나 정치인이 재래시장에 와서 서민 코스프레하는 모습을 보고 순진한 서민들이 그들도 우리와 같구나 하고 동정하고 연민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이 일반인들과 달리 불공정한 시장 환경 속에서 특혜를 보면서 쉽게 돈과 자산을 불리고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일반 서민들이 파고들거나 신경 쓰지 않기를 원하는 것처럼 미국도 자신들이 근본위제 시절과 달리 지금의 불안화폐 기축통화 시스템 안에서 땅 짚고 헤엄치는 식으로 자기들만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불공정함을 알리기 싫어서 쇼를 벌이는 것이죠. 둘째는 현재의 달러 기축통화 체제에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세계 각국을 길들이는 효과입니다. 많은 선진국들과 신흥국들 그리고 경제위기에 빠진 개발도상국들이 달러라는 기축통화가 가지는 영향력 때문에 상대적으로 화폐 가치가 낮은 자국의 경제에서 때에 따라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달러 자본의 외화 유출 현상 때문에 매번 어마어마한 국력과 경제력을 소비하면서 그것을 관리해야 합니다. 때로는 아무리 나라 경제를 성장시키려 정당하게 노력하여 그에 합당한 결과를 이루어도 자본시장의 달러 쏠림 현상 때문에 고스란히 자신들의 국익을 부당하게 빼앗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미 몇십 년에 걸쳐 전세계 각국의 경제는 처음 위에서 말한 대로 달러화와 미국 국채에 종속당한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그간 그러한 불합리함에 도전하고 반항했던 나라나 세력들은 모두 비참하게 당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 미국이 또 새로운 부채 한도에 대한 협상을 이뤄내지 못하고 난항을 겪는다고 하면 모든 나라가 바로 겁부터 먹게 됩니다. 아니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수출도 막히고 부동산 문제도 장난이 아닌데 야 우린 지금 옆나라 전쟁 때문에 인플레에 경기 침체에 산적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만약 이런 어려운 시기에 미국에서 민주당 공화당이 나몰라라 하면서 협상을 결렬시켜버리면 순식간에 미국 국채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그것을 담보로 유지되던 각국 주요 연기금과 보험사 등의 자산 가치가 폭락하게 되면서 채권 시장의 유동성이 막혀버리면 여기저기 세계 곳곳에서 국채와 회사채 시장이 뻥뻥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 순전히 자산시장의 유동성 경색 때문에 시장이 망가져버리게 되죠. 즉 회사가 실제로는 견실하고 수출도 잘하고 있는데
순전히 현금이 안 돌아서 연쇄 부도가 나고 망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 그러한 세계의 약점을 쥐고서 흔들 수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의 부채 한도 의결입니다. 이 좋은 무기를 미국이 포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쇼를 계속하는 겁니다. 특히 이런 쇼는 국제회의에서 미국이 원하는 정책을 추진시키려 할 때 더 크게 힘을 발휘합니다. 그 회의에 모인 각국들은 모두가 부채 한도 협상을 앞둔 미국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미국이 실제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말도 안 되는 어거지 땡깡을 부리면서 앉은 자리에서 똥을 퍼질러 싸놓듯이 부채 한도 협상을 안 하고 터뜨려 버리게 되면 겉으로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똥조릿하는 많은 다른 나라들 경제가 빵빵 터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두들 미국의 비위를 살살 맞추면서 미국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며 협조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제 왜 미국이 지금까지도 당장 쉽게 없앨 수 있는 부채 한도 제한을 끝까지 남겨놓고 매번 그것을 협상하겠다면서 위태위태한 줄타기 쇼를 벌이는지 아시겠죠?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